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고양 실내 체육관입니다. 제18대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서울지역 경선이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양 실내 체육관은 약 7,000석 정도의 그런 규모 있는 체육관인데요. 현재 이곳에는 약 2,000여 명의 선거인단과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또 기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 손학규 후보, 그리고 문재인 후보, 이 네 후보의 정견 발표가 막 끝났고요. 지금 이제 투표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투표가 계속되는 동안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여러분들께 이번 민주통합당의 경선을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과연 오늘 결선 투표에 가지 않을 정도의 과반 투표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대체적인 예상은 문재인 후보가 과반 투표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종 결과는 오늘 오후 4시 23분께 선관위에 의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그때까지 오마이TV와 함께 여러분 민주당 경선 국면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혜성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네요. 네, 네, 어제와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우선 프레스석 기자들이 어제는 뭐 거의 안 보였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한 300석 정도 차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열기가 한층 고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오늘이 경선 같군요. 네. 어제는 무슨 그 시골 축구대회 비슷했다면요. 오늘이. 네. 자, 서혜성 작가와 함께 오늘 또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김원태 한림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원태 씨는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정치 분석가이기도 하고, 예. 어느새 또 겸임교수가 되셨어요? 뭐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태 교수는 저는 옛날부터 잘 아는데요. 네. 한마디로 소개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저 같은 경우는 감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네. 김원태 교수는 숫자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성을 네. 저울로 계량화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문학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그 대중의 마음도 이제 그 가능하면 계량화해서 적장해서, 그러니까 이제 김원태 교수의 말을 듣고 있으면 상당히 합리적인 근거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어제 우리 둘이 했던 거는 주로 감성적으로 했다는 얘기네. 그렇죠. 오늘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수치를 들어가면서 그 하는 과정에 임수경 의원이 지금 네, 카메라 한번 반갑습니다. 보시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원태 전문가가 오늘 함께 했으니까 보다 좀 과학적인 분석을 그렇습니다. 해가면서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경선장에 직접 온 건 오늘 처음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처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이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굳이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다 아나 봐요. 그죠?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막 자주 나와도 잘 모르고. 자주 나오고 가슴으로 느끼하죠. 자, 지금 오늘 이제 그 네 후보가 최종 연설했습니다. 네. 이제 한 후보 이제 점검을 해보죠. 뭐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 그렇죠. 얘기니까. 그러나 이제 나머지 세 후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 무슨 손학규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연설을 쭉 들어봤습니다만은 되게 특이했어요. 오늘 손학규 후보는 특별한 정견 발표를 하지 않았고요. 이제 감회를 주로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이번에 경선에 이르기까지 참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을 이렇게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결과를 예측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모드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손학규 후보가 이제 2등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처진 2등이란 말이죠. 누적 득표율로 보면은 23.19%. 뭐 동네 축구로 얘기하면 하프 게임이라고 그러죠. 네, 하프 게임이죠.
어떻습니까? 이 김원태 씨가 분석하기로 왜 이 정도에 머물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그 이번 민주당 경선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일반 시민 또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포함된 오픈 프라이머리 성격을 그렇죠. 가지는 겁니다. 네. 사실 뭐 그동안 보도가 됐지만 손학규 후보의 경우에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당원들한테는 상당히 강세 네. 높은 득표율을 얻었지만 일반 국민들 네. 이런 실제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본 문재인 후보가 많은 국민들한테서 실제 높은 지도를 획득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당내에서는 이제 손학규 후보가 나름대로 상당히 선전을 했지만 네. 모바일 민심이라고 하는 이른바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로부터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학규 후보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뭐 애초에 대통령을 합출마하기 위해서 그 반유신 투쟁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삼선견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의 역정의 순간들마다 같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에 지금 이번에 세 번째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걸 자기 스스로 뭐 감회가 누구보다 뭐 깊을 테고요. 아마 그 캠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젯밤이 아마 가장 힘든 하루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수도권에서 인기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었고 또 더구나 경기지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마지막 한번 회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가졌을 텐데 그 점 사실은 더 벌어졌지 않습니까 어제? 그렇죠. 어제가 상당히 충격적인 거였어요. 예. 그 문재인 후보가 거의 62%를 경기 지역에서 차지했는데 김문태 씨도 이렇게 많이 차지하리라는 예상을 했습니까? 그 손학규 후보가 상당히 저조했단 말이죠. 어제도. 네. 그 어떤 이유? 뭐 이거는 뭐 어떤 하는 객관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경기도에서 그 손학규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도지사를 했지만 그 경기도지사를 한 것 자체가 이제 예전에 지금 현재 민주당 어떤 구도 내에서는 대의원들의 표가 특별히 앞섰다라고 얘기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학규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했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실제로 조직적 측면이라든지 일반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저변이 다른 지역보다 더 넓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이미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대세가 기울었죠. 있었기 때문에 손학규 지지자들이 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이게 기가 꺾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를 늘 보면서 이제 이렇게 순환 선거를 우리가 세 번째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이제 그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엎질러진 우유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쪽 방향을 흐르기 시작하면 그건 참 되돌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그 손학규 대표의 어쩌면 고별사 같은 그런 그 정견 발표를 듣고 생각난 건데. 그러면 손학규 대표는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 그 후보는 그러니까 정계 은퇴까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려운 건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예, 아직 그 얘기를 지금 좀만 이따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 얘기를 해버리면 투표가 진행 중이어서 한번 먼저 네 분을 한번 비교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네 분의 과거에 전 민주당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선 과정에서 계속 나오던데 김대중과 노무현이라고 하는 두 분의 거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뉴턴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 두 양반을 생각하면 뉴턴이 어떤 사람이 이제 물어봤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당신 만유인력 같은 대단한 걸 찾아냈느냐.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인의 어깨를 짚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민주당이나 민주개혁 세력, 진보 세력에게는 바로 김대중 노무현이라고 하는 두 거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깨를 짚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봐야 하는데 아마 지금 이번에 총평을 하자면 그 정치 소비자 내지는 주권자들은 그 네 분에게 그 기대까지 걸고 있는 건 조금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네 분의 특성을 한마디로 한 단어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인품, 뭐 그 손학규의 경륜, 김두관의 뚝심, 그리고 정세균의 네트워크. 사실 이게 과거 같으면 이 한 분이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만큼의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그분들의 것 중에서 그럼 국민은 뭘 선택했는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인품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전문가들이 있으면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보다도 아마 인품이 전달된 것 같아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샤이한, 조금 부끄러움 많이 타는 그게 대중들에게도 미디어라고 하는 게 과거하고 달라서 굉장히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문재인이라고 하는 뭐 다른 조건을 빼고 그냥 이것만 얘기하자면 그런 휴머니티 같은 것들이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손학규 후보 쪽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완전 국민 경선, 그러니까 당원이나 대의원이나 모바일로 투표한 그 국민이나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한 표 이런 그 완전 국민 경선에 대해서 또 특히나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 전문가이기도 하신데 이런 그 룰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이 과정을 완전 국민 경선으로 또 모바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좀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특별한 정답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실제로 미국에서조차 이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돼서는 그게 이제 당원들의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일반 유권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서 이길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야 되냐 가지고 실제로 그 법원 소송까지도 갔던 사안입니다. 실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 정치에 대한 시각과 관련된 것인데 저는 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정당 또는 특정 시점에 특정 정당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실제로 이제 국민들의 오히려 역동성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개방적으로 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또는 완전 국민 경선을 만들어내고, 또 사실 이 당이 상당 부분 안정이 돼 있다. 그런 경우에 당원 중심의 투표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 전략 선택으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열어줬지만 사실 정작 국민은 100만 명밖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 사실 그랬으면 한 300만 정도는 참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랬을 때 그 형식적인 것이 당원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권리를 국민에게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근원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른바 대표성.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집에 전화기 3개가 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정작 이번에 투표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화기는 제 이름으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사준 거거든요. 사실은 이름을 영의를 바꿔주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한 예처럼 그러니까 모바일 선거에 이른바 근데 부르주아지 선거에서 말하는 이른바 4대성, 비밀성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보장이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포인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민주당의 완전 국민 경선 자체가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참여가 이제 폭넓게 이루어졌을 때 이제 완전 국민 경선이 성공했다고 자평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는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 민주당이란 특성상 어떤 후보는 지역 조직, 당원 조직에서 유리한 후보가 있는 거고 어떤 후보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제 모바일, 자발적인 시민들한테서 유리한 후보가 있는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특정 이 국민들의 참여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좀 그 완전 국민 경선 자체의 원래 취지는 좀 퇴색한 선거인데, 다만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어떤 그 선호도와 사실 이제 이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유사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왜곡됐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완전 국민 경선 자체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 지적을 남기게 된 그런 경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굉장히 좋은 교훈을 우리가 얻어내야 된다 이번에. 왜냐하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대통령의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열어주는 건 참 좋은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정치가 기득권화하지 않는, 그러니까 요컨대 정치인이 을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개념으로 얘기하면 갑과 을에서 국민이 갑이 되는 건데 그것들이 이런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그것을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사실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면 김원태 뭐 등 이렇게 전문가들과 함께 공개적인 논의가 좀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다음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4명의 후보들이 지금 그 기자석을 돌면서 기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네요.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손학규 후보, 김두관 후보도 보이는 김두관 거죠. 후보도 이제 일일이 그 기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돌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대장정이었죠. 13차례에 걸쳐서 지금 돌았는데 손학규 후보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군요. 생중계 중인 마이너스 코스에도 지금 잠깐 들렸습니다만 네. 이제 오늘이 마지막 그 경선이다 보니까 지지자들과 또 기자들과 이렇게 작별 인사하듯이 그렇군요. 어찌 보면 또 최종 선거운동일 수도 있겠죠. 최종 선거운동이라기보단 작별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군요. 만면에 그래도 손학규 후보는 미소를 띄면서 이렇게 하고 있군요. 네, 지금 생중계 중입니다. 카메라를 좀 막자. 블랙아웃.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야, 넥타이 멋있다. 네, 이게 뭐 생방송 중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인터넷 방송에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대선에서만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총선에서는 아마 이런 분위기가 거의 불가능. 그렇죠. 대선에만 용납되는 엄격성과 또 자유로움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한 말씀 하시겠어요? 나중에 하시죠. 기왕에 오셨으니 한 말씀 하시죠. 한 말씀 하시죠.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선거 운동 기간이니까. 선거 운동 저촉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군요. 네, 어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네요. 네, 많이 다르군요. 그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역시 후보들도 좀 상기된 표정이고요. 뭐 김두관 후보는 그 사실은 정치 신인이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저는 뭐 사람들이 이제 그 김두관 후보가 그 이렇게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렇게들 얘기하는 경우들도 보았는데요. 저는 사실 김두관 후보야말로 이번에 얻은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저 사실 김두관 후보 얘기를 좀 그러니까요. 그 손학규 후보에게 정신없이 휘둘렸더니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얼른 시작했습니다. 도리 얻는 게 좀 있지 않는가. 뭐 경남지사직을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박준영 후보 내지는 그 김문수 후보처럼 비슷해지는 거죠. 사실은요. 전 정치는 사실은 모든 걸 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연애할 때도 하물며 그러는데 그 정치에서 모든 걸 걸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남는 것도 없다 생각하는데 김두관 후보는 그런 점에서 남은 게 있는 후보다. 그러나 좀 더 유연했다라면 오직 뚝심만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더 지혜롭고 그랬으면 어떡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자, 어떻게 김원태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두관 후보의 경선 과정 어떻게 총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실제로 이제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 이번에 많은 중간에 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기대를 꽤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민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포지션 위치를 점하고 이미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다만 그 초반에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이제 그 문재인 후보에 이제 대립되는 문재인 후보보단 내가 적임자다라는 이런 포지셔닝 그 위치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거나 효력이 거의 없지 않았느냐. 오히려 지금 그 내거는 대로 오히려 서민 뭐 국민 아래 서민 대통령 이런 흐름을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가치를 먼저 좀 앞세워서 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김원태 교수께서 다시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대목인데 문재인, 김두관은 이른바 노무현 유산의 상속의 적자 논쟁은
좀 불가피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제가 김두관이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피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두 분이 다 그분 밑에서 노무현이라고 하는 거목 밑에서 정치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을 상속하고 있는가 내지는 누가 진짜 적자인가 하는 문제를 가리는 지금 김원태 교수가 얘기한 게 저는 좋은 대목으로 생각하는데 김두관 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김두관이고 김두관의 누나거든 사실은요. 영등포 이번에 없어진 그 장에서 생선을 팔고 수십 년째 팔고 계신다는 바로 그런 것들이 사실 김두관을 밑바닥에서부터 조직해 왔다라면 상당히 많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제 어떤 그 준비 정도,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 정도가 채 여물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을 잊기 전에 뵈면 결국 별을 못 먹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정치 시민단체 토론회란 말이죠. 아니면 TV 토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분명한 차별성을 드러내준 것.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상품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떤 전체적으로 이렇게 민주개혁 진영에서는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경남지사 하나를 결국 잃어버렸다. 됐다 이렇게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후보가 여 근래 와서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중요한 이유가 지난번에 출마해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그 한 번에 대해서는 다음 후보를 좀 길러내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경남지사보다도 앞으로의 훌륭한 정치 거목을 만약에 성장하기만 한다면 김두관 해내야 되는 마땅한 몫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또 어찌 보면 말이죠. 초반에 그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김두관 후보가 나를 세웠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좀 더 정치적으로 좀 단련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 당의 경선이라는 게 그런 경쟁 속에서 스스로 단련이 되고 또 준비되는 게 어떻게 보면 경선의 가장 좋은 효과고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정치하기 전에 문재인 후보를 제가 알거든요. 그 전에 만난 문재인과 어제 화장실에서 만난 문재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트윗도 올렸습니다만 보통 같았으면 이렇게 눈을 약간 사리면서 그 양반이 약간 부끄러워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냥 뭐 정치 떠나서. 그런데 아주 반갑게 손을 내밀면서 제가 이제 뭘 느끼는 거냐면요. 이 경선 과정이 하나의 쓸만한 정치인을 길러내는 그런 학교다 사실은. 그게 이제 한나라당하고 새누리당 쪽하고 전통 야당 쪽은 여기 다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안 했던 사람도 이 기간 동안에 가령 문재인이 김두관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인간적인 번뇌 그리고 정치적 번뇌를 같이 감당해야 되는 만약 거기서 그 감정적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정치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만난 아무개도 얼싸 안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하는 자기 모습들 같이 성장해 문재인이야말로 이번 경선이 최고의 정치학교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정세균 후보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정세균 후보는 이제 사의를 했어요. 어제 우리가 꼴찌라고 했더니 상당히 그 대변인께서 기분 나빠했어요. 꼴찌가 아니라 사의다 하시던데. 근데 손학규 후보, 김두관 후보에 비해서 정세균 후보만의 어떤 자기 색깔 이런 거를 대중들이 딱 이렇게 감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좀 보고 그러셨을 텐데 정세균 후보의 어떤 특징, 색깔을 뭐라고 봐야 되나요? 좀. 사실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열린우리당 때 당대표도 실제로 했었고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참여정부에서도 이제 산자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사실 정치권 또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매우 이렇게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경험을 쌓은 이런 안정적인 후보로 꼽힙니다. 다만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까 네트워크가 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트워크가 강하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대중적 이미지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신이 구축한 이미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세균 후보가 나름대로 상당히 자질을 안정적으로 이제 그동안 쌓아온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성이 좀 떨어졌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김현태 교수가 얘기한 게 정확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세균 후보는 간단하게 말하면 대중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체제에서 3년인가요? 당대표 수행했지 않습니까? 2년 넘게.
그때 만약에 반 MB 전선에서 전투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정말 야당 후보로서 뭐 어떤 야당 지도자로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MB가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 들어눕기만 했어도 상당히 그랬을 텐데 사실 그때 그 기회를 놓치신 것이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면 또 하나는 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설은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뭔가 관리하는 기능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아까 연설도 그런 말씀하시대요. 맡기만 주시면 제일 잘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럼 맡기게끔 그러 하려면 층계를 올라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서 이 4명의 후보 가운데 이제 역할이라고 하면은 문재인 선두를 달래고 그다음에 손학규, 김두관이 뒤따르면서 좀 센 소리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이렇다면 이제 정세균 후보 그 중간에서 어떤 중간자 역할로 이렇게 전체 경선판이 흐트러지지 않게 분위기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4명의 후보가 등장을 했는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이 4명 후보 말고도 좀 더 색깔이 있는 후보가 그다음 좀 더 젊은 후보가 한 명 정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한번 고려해 보시지. 이런 분들이랑 저는 사생활이 복잡해서 스스로 검증을 했어요? 아니 저는 그 직업 정치에 대해서 흥미를 실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참 묘한데 저는 그런 욕심이 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 보여요. 저는 늘 그 일이요. 그러니까 정치를 누가 잘못하면 욕하는 재미는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건 이런 거였겠죠. 그 노무현의 직접적인 자장 속에 들어 있는 분이 사실상 3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후보에서요. 그러니까 노무현의 유산 상속이 어떻게 재창조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번 경선의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본인 뜻이 어쨌든지 간에 이 새누리당의 온 뿌리를 갖고 있는 신한국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시다가 민주당을 오신 사실은 뭐 원래 민주당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학규라고 하는 분이 4분의 경쟁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세력이 경쟁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젊고 좀 더 새로운 사람 내지는 좀 더 전투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 근육을 성장해 온 사람이 사실 이번 대선에 하나쯤 나왔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근데 왜 그런 부분이 그 민주당에서 준비되지 않았을까요? 어떤가요? 그 민주당이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죠. 상대적으로 20대, 30대에서 이제 지지율이 별로 높질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보여줬던 어떤 당원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주요 민주당에 있는 주요 후보들, 또는 정치인들이 20대와 30대가 가진 어떤 그런 감성 부분 이런 부분과는 상대적으로 안 맞았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따라잡지 못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비정치 또는 반정치, 탈정치로서 이제 안철수 현상 같은 경우가 오히려 20, 30대의 지지를 받아내고 오히려 민주당 그동안의 2030 세대와의 소통에 사실 빈약했고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말씀을 이제 부연하는 건데요. 이른바 여기 대의원 분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아주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의원 투표하신 분들 상당 부분들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젊은 당원, 젊은 세대 교체, 당의 실질적 동력이 젊은 사람을 이동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뭐 굳이 그렇게 세대별로 구분할 건 없겠습니다만 대체로 젊은 사람이 진보적인 건 맞지 않습니까? 대체로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 30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0대, 그다음에 20대 이렇게 돼 있는 건 20대가 진보적이지 않다기보다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 진보적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민주당이거든요. 그런 정책이나 인물에 의해서 미약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씨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뭐 손수조 뭐 예컨대 뭐 별로 우리가 볼 때는 특별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른바 마이크를 주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실 정치에서 마이크는 그 자체가 권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연호 대표기자랑 이렇게 말하고 가버리면 끝이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누적시켜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과연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가 내지는 그런 사람들이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가 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러지 못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문제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 5년 안에 해결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정말 민주당이 반값 등록 하나만 여건 해결하고자 했다. 네. 다른 건 좀 포기하더라도 그랬으면 정말 달라졌을 것이다. 20대 지지율이나 30대 지지율도.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런 예측을 한번 해보죠. 가상을 한번 해보죠. 네. 만약에 그러면은 민주당이 정말 좀 혁신을 하고 수혈을 해서 예컨대 조국 교수 같은 분이 네. 이번에 경선전에 뛰어들었다 네. 한다면 지금의 이 국민 완전 경선 네. 이 룰에 의하면 어떻을까요? 좀 뭐 가정하자면 쉽지 네. 않은 얘기지만 저는 사실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조국 교수와 같은 또는 뭐 밖에 있는 저는 뭐 여러 요즘 시민 진영 쪽에 저는 뭐 꼭 시민단체 출신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뭐 선대인 씨 같은 경우도 있고 많은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또 인기도 높고 그분들이 여론도 주도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정당이라는 체제 내에서 좀 열린 공간 내에서 뛰어들어서 사실 이끌어주는 이런 모습이 사실 좀 필요한 상황이다. 밖에서 논평을 하거나 또는 밖에서 뭐 시민운동 또는 캠페인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당 정치 내에서 활력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당 부분 좀 신선한 충격을 주지 않았을까, 선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을 정치 한번 꼭 내보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선대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총선 4.1 총선을 앞두고 공천하는 걸 보면서 저 한홍구, 선대인, 우석훈 네 사람이 광화문 내거리 나가서 성명서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FTA에 관련되어서 지나치게 앞장섰던 어떤 지금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비 후보, 당시 국회의원이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자 예비 후보인 거죠. 그걸 이제 공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제가 선대인을 제가 그 지역구에 한번 출마시킬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제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교수 같은 경우가 나왔다. 그러면 표로는 실패했을 겁니다. 제가 가령 문재인을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값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서서 혹은 세대를 넘어서서 그 가치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정말 보여줬을 것이다. 그러나 조국 교수에게 손해도 아니었을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4명의 후보가 최종 이게 후보가 되면서 그 모양새가 말이죠. 그야말로 그 민주당 그들만의 잔치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그 모양새가 규정지어진 그런 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근데 미리부터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좀 준비를 해서 좀 외연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도 계셔봤잖아요. 근데 당에서 그런 어떤 일종의 그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거 이게 만만치 않나 보죠? 적어도 김원태 교수한테는 당에서 아무 권한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 이제 민주당도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작년에 작년 11월에 민주당과 이제 시민사회 또는 뭐 한국노총 이런 여러 정치 세력들이 이제 모여서 통합을 했을 때 그때 지지도가 한 40%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보여준 이제 총선까지 보여준 모습이 상대적으로 이제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그만한 어떤 기대를 충족 못 시키면서 이제 오히려 다시 예전처럼 외연이 좀 줄어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여론 흐름을 크게 보면 기존 정치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보면 꼭 뭐 보수냐 진보냐 또는 뭐 민주개혁성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여론 흐름을 보면 상대적으로 구정치 또는 구정당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분노가 모아져 있죠. 저는 물론 전문적인 입장에서 또는 정당 정치를 어떻게 보면 옳다고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현상이 꼭 맞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실제 우리 국민들이 지난 10여 년 또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보면 1% 특권층들의 나라 이런 사회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도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민주당이 물론 이렇게 캠페인식으로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외연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런 상당히 기술적인 거에 치우치는 반면에 지금 민주당이 처한 어떻게 보면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정치 전체에 대한 불신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저변 확대의 어려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군요. 사실 민주당은 신민당 그전 긴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제가 잘 쓰는 말로 뭐 모든 걸 똥보를 찾기 때문에 웬만한 거 조금만 잘했으면 정말 최고의 정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왜 민주당이? 왜냐하면 지금 김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40% 지지율. 사실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창당 이래로 아마 그 전까지 다 합쳐서 40% 지지를 받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잘 관리했다라면 뭐 지금 아까 오연호 대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뭐 영입 뭐 개혁 다 포함해서 정말 좀 새로운 거 왜 그러면 국민이 40% 지지를 줬는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민주당이 잘해서냐 아니거든요. 정말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 이런 것들 거기 기대치를 거기다 실어본 거죠. 그런데 4.11 총선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크게 실망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명숙 대표를 뽑을 때 당시 모바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한번 열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선거를 통해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했습니까? 4월 11일 날 세상을 바꾸는 날이다. 지금 사실 12월 19일보다도 대중의 기대치가 더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민주당이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어느 정치 세력 하나가 뭘 독단했다기보다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금방 실망해 버린 거고 그 비정치적인 언어로서 행동으로서의 정치. 그러니까 가령 안철수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정치적인 것이지만 정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의 기대가 이행해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선 같은 경우도 어제보다는 열기가 뜨겁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열기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오마이TV의 생중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지금 고양 실내 체육관인데요. 민주통합당의 18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서울 지역 경선, 최종 경선이죠. 그 경선 현장에 지금 와 계십니다. 4명의 후보들의 정견 발표는 이미 40분 전에 끝났고요. 지금은 이제 투표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집계될 투표는요, 서울 지역의 선거인단 15만 명을 포함해서 약 40만 표 정도가 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전체 108만 명의 선거인단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셈인데요. 과연 이변이 있을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인 판단은 지금 문재인 후보가 무난하게 과반을 획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지금 서혜성 작가와 김원태 겸임교수님 함께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재인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운명 이제 그 대통령 후보,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로 최종적으로 오늘 결정될 거냐 이건데. 아까 제가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난할 거로 지금 대체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손학규 후보의 얼굴을 보니까 될 것 같군요. 아니면 손학규 후보가 굉장히 편한 얼굴로 이렇게 그 우리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는데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완전 지금 뭐 1% 5%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얼굴이 굉장히 무겁고 긴장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기자 프레스석을 그 예비 후보가 오면 되게 이겼거나 증거나 둘 중에 하나 이건데 후보 역시 또 감으로 아니 그렇지 정통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레스석에 다가오면 대체로 그런 상황인데 김두관 손학규 두 분이 프레스석을 방문해 주셨는데 그 김두관 후보보다도 손학규 후보 얼굴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자, 우리 그 김원태 씨 어떻습니까? 그 40만 표가 오늘 개표가 된다고 하지만 전체의 이 대세를 바꾸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뭐 서울이라고 해서 전혀 유권자 분포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어떤 전반적인 누적표를 이제 상황을 바꾸기에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비교적 지지도가 높았던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실 그동안 분수령으로 꼽혔던 호남 지역 경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높은 지도를 나타났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표가 많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어떤 하나의 분포의 문제인데 네. 그런 분포의 문제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그동안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복기를 해보면 경선 초반에는 문재인 후보가 50% 과반을 넘었다가 중간에 이제 과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잠시 이 긴장 국면이 있었는데 네. 후반부에 다시 이제 과반을 획득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습니까? 그 문재인 후보의 이렇게 그동안의 이 과정을 쭉 지켜봤을 때 두 가지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후보가 바로 과반을 획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후의 준비나 이런 것들을 질서 정연하게 위해서요. 아니면은 또 하나는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게 경선을 흥행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될 거다. 이런 두 가지가 있었는데 김원태 씨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이게 오늘 마무리된다면은 결선 투표로 가는 것과 견줘봤을 때 민주당의 전체적인 어떤 선거 전략상 어떤 게 더 유리한 겁니까? 글쎄요, 뭐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지금 이미 한나라당의 죄송합니다. 새누리당의 이제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의 이미 행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민주통합당의 후보도 정해져서 그러한 대선 후보를 해야 된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제가 봤을 땐 지금 전반적인 지도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드라마적인 사실 좀 극적인 이런 반전이나 또 그걸 통해서 또 승리하는 이런 흐름이 오히려 국민들의 시선을 어떻게 보면 잡는 데는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그게 뭐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세상 씨는 뭘 아니 뭘 원하는 게 아니라 김원태 교수가 지금 얘기한 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게 옳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상당 부분은 쇼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쇼가 없으면 대중의 가슴을 빼앗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번 경선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이번 경선이 가장 아쉬운 것은 대중의 가슴을 빼앗아내지 못한 일이죠. 대중의 가슴을 빼앗아내면 사실은 일주일을 남겨놓고도 100만 명밖에 안 되었던 유권자들이 200만 명 갑자기 늘어날 수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바로 드라마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는 어떤 대중적 에너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정치 지도자에게 중요한 지도력이 사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경선은 굉장히 평온하고 마치 그 소나타를 듣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음악으로 치면 큰 변화가 없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보는 관객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상황인 거고 이번 서울 경선은 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추인해주는 그런 게 아니겠는가.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퍼센트 차이를 나타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울어진 물잔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이 그럴 때 특별히 더 새로운 반전을 자기 손으로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러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그런 반전을 시킬 만한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하루 사이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문재인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그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말이죠. 문재인 개인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변신의 한 챕터라고 보여지는데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이 발행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분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런 예측을 거의 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대통령 하기는 여쭤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 책 나오기 전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무슨 숫자 가지고 김원태 교수처럼 그런 셈이 아니고 직관을 굉장히 많이 발동하는 편인데 물어봤어요. 어느 날 사석에서요. 혹시 그럴 생각 없지 않냐 그래서 그 있잖아요. 특유의 그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 하시던데. 저도 이제 문재인의 운명 이 책이 나왔을 때 그 북콘서트 거기에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때 상당히 그 정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이랬던 분인데 오늘 무대에서 아주 그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것이 참 대단한 변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원태 교수가 봤을 때
문재인의 이 변신 이거는 그 문재인 한 개인의 마음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파고를 일으켰겠죠 그동안. 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마 이 여의도 정치, 저는 뭐 여의도 생태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의도 섬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평가가 욕심 없는 사람, 정치를 안 할 사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 히말라야를 타고 뭐 이런 분으로 많이 그동안 얘기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된다라면 정말 극적인 변화인데 저는 문재인 후보의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이라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적 유산이 지금 민주진보 진영의 또는 민주개혁 진영의 많은 유권자들 마음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뭐 역대 대통령 평가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날 정도로 이 많은 그 국민들한테 공감과 어떤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국민들이 기존 정치에 대한 반감 또는 구정치에 대한 염증 이런 부분에는 정치를 안 했던 사람들에 대한 선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현상도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에 떠오르는 과정을 보면 욕심이 없고 나는 언제든지 이 대선 후보를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한테 실제로 이 공감을 얻어왔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그렇게 욕심이 없는 정치, 이런 탐욕이 없는 정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현재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재인 후보의 어떻게 보면 밑거름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문재인 후보가 오히려 나름대로 시대적 사명을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그야말로 욕심 없는 문재인에서 이제는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까지 이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말이죠. 그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 이분이 정치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의 그 인생 역정을 쭉 담은 그 책을 보니까 본인이 처음에는 어떤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았는데 상황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이 조건과 시대가 부르면 거기에 응했다. 이런 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주 나오죠. 예컨대 경희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할 때 원래 그 자기가 시위를 주도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했던 건 아닌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갑자기 잡혀가는 바람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러면 당신이 하면 좋겠다. 또 당신이 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을 때 기꺼이 거기에 응한 그런 모습을 이게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의 그 인연을 맺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선택할 때 막 나서서 선택하기보다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는 책임지는 이런 형태의 인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그 인품이 이제 흔히 문재인의 인품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게 대중들에게 전달된 게 바로 비정치성이거든요. 가령 공학적으로 비쳤다고 한다면 문재인은 오늘날 같은 폭넓은 지지는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게 문재인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정치인 것은 결국 여의도 생태계라고 하는 내지는 한국 정치라고 하는 그 생존 내에서 생존하기는 또 어려운 조건입니다. 대중에게는 그건 좋은 것이지만 동시에 그 내가 보낸 장수가 적지에서 생안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거기는 많은 시련과 또 공학적인 사고와 상상력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 본인이 대통령 후보, 특히 정치에 본격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시대가 요구하니까 혹은 지지자들이 요구하니까 그러한 결단을 내렸고 드디어 오늘이 이제 아마 이제 거의 그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순간까지 왔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다못해 어떤 그 조그만 조직 내에서 뭘 하더라도 요구를 받을 때 나는 뭐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든지 나는 요새 다른 일 때문에 뭐 힘들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큰 자기 희생의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역사상요. 네. 저 뭐 정확한 통계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역사상 대통령 자리를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습니까? 국회의원하고 다릅니다. 이 자리는요. 네. 이건 왕입니다. 민주적인 투표로 뽑는. 그러니까 이건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서 하고 싶은 겁니다. 서혜성 씨도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아니지만 그러려면 그렇게 누가 그 말을 했을 때도 그걸 누가 알아들어야죠. 네. 저하고 둘이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건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장하고는 다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안철수 씨가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제가 그럴 때마다 얘기합니다. 저는 과학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출마한다 반드시. 왜냐하면 이건 서울시장 자리가 아니다. 네. 이건 그러니까 1,000만 명의 국가와 2천만 명의 도시는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충칭의 시장과 싱가포르 수상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고건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네. 정운찬 씨도 있었고 뭔가 할 듯 하다가 주저앉은 사람도 많았던 거죠. 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과 견주해 봤을 때 말이죠. 네. 뚜렷한 차이가 있죠. 문재인 씨가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자 정치를 본격적으로 선택하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도전하는 것을 우리 지지 세력과 함께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상당히 큰 결단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네네네. 자, 지금 이제 3시 20분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양 실내 체육관에서 여러분들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서울 지역 경선, 마지막 경선이죠. 네. 그 현장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안에서 그러니까 체육관의 1층에서 지금 생중계 부스를 차려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자, 밖의 풍경은 어떤지 혹은 2층 풍경은 어떤지 우리 오마이뉴스 취재기자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박정호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민주통합당 서울지역 대선 경선이 열리고 있는 고양체육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후보들이 연설이 끝나고 지금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네, 이곳 체육관 바깥에도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날은 점점 조금씩 추워지는 느낌이고 바람도 많이 불지만 이곳의 응원 열기나 그다음에 지지자들의 그런 구호 소리, 그런 외침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는 지금 김두관 후보가 돌아다니면서 지지자들과 함께 악수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방금까지만 해도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는데요. 지금 잠깐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정세균 후보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요. 네, 지지자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네, 이쪽에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이쪽은 문재인 후보 텐트인데요. 네, 뭐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분주하게 되게 움직이시는데. 네? 뭐 하고 계세요, 여기서? 지금 담쟁이 스티커 우리 국민들에게 스티커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위해서 정권 교체. 이런 스티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요. 담쟁이에요, 담쟁이. 네, 이게 저는 몸에만 이렇게 붙이는 거 봤는데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 같은데. 자, 저희 얼굴에도 다 붙일 수 있고요. 네. 뭐 지갑이나 핸드폰이나 전부 다 노트북이나 전부 다 붙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꼭 수공예품처럼 예쁘게 나오네요. 네. 자연 친환경이라서 인체에도 무해하고 전혀 유해하기 때문에, 해가 없기 때문에, 무해하기 때문에 전혀 이게 천연 재료거든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담쟁이를,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상징이죠. 담쟁이를 붙일 수 있는 부스까지 지금 마련해 있네요. 네, 한번 뒤로 한번 와보시죠. 네, 저쪽에서는 계속 이제 정세균 후보의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네, 김두관 후보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네, 김두관 후보, 지금 3위를 기록 중이죠. 네, 지지자들과 포옹을 하면서 이쪽 체육관 쪽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노란색 옷을 입은 지지자들과 함께 들어오고 있고요. 네, 한번 뒤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문재인 후보 깃발, 노란 깃발이 나부끼고 있고요. 네,
방금 손학규 후보도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김동연 후보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투표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뒤로 한번 더 와보시죠. 네, 이쪽은 네, 전북 버스 그 파업에 관련된 그런 주장을 펼친 펼침막이 놓여져 있습니다. 네, 반값 포차 한번 다시 가보실까요? 네, 아까 게시를 안 한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네, 이곳 반값 포차에 사람들이 많이 좀 몰려 있습니다. 네, 예, 빙수 드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네, 떡볶이는 다 팔린 것 같네요.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다 팔렸네요, 벌써. 네, 한 발 늦었습니다. 네, 팥빙수는 저희가 아까 사갔어요. 한 그릇 사갔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이 파셨네요. 네, 많이 팔았습니다. 네, 떡볶이 벌써 나왔어요. 떡볶이는 벌써 다 떨어지고요. 네. 오늘 날씨가 약간 쌀쌀해서 사실 여기 슬러시도 있는데 이건 오늘 슬러시는 잘 안 나갔어요. 예, 팥빙수 잘 나가요. 예, 팥빙수 오늘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안 추우세요? 안 추워요. 열날 땀나요 지금. 네. 주모가 이뻐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런 것 같아. 5배야. 주모가 예쁘면 매상이 5배. 5개요? 유은혜 의원님께서 이제 반값 포차 계속 관심 가지시고 오셨는데 또 이곳이 일산이지 않습니까? 네, 일산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총선 공약이고 제1호 19대 제1호 법안인 반값 등록금 반드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좀 길게 좀 얘기 좀 나누고 싶었는데 계속 주문이 밀려들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걸겠습니다. 네, 제 김두관 후보 지지자들 김두관 후보가 이쪽에 와서 또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지금 빙수도 이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네, 반값 등록금을 염원하는 민주당의 반값 포차. 네, 오늘은 정말 매진이네, 매진. 네, 이쪽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네. 근데 반값 포차에서 사 먹는 그런 맛이 어떤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의원인 줄 모르고 그냥 당원인 줄 알고 딱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앉아서 드시고 계신데. 하세요. 아니면 괜찮습니다. 아니 어떠세요? 이렇게 반값 포차에 오셔가지고 이제 빙수를 드셨는데 안 추우세요? 약간 춥진 않아요. 춥지 지금. 않으세요? 네. 근데 제리가 너무 다네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계속 어제도 와서 반값 포차를 하고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은 반값 등록금을 1호 5만 원 내면서 계속 어떻게 동력을 쌓아가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우선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 많고요. 네. 뭐 지금은 경선장이 앞이니까 민주당 당원들은 당연한 관심이지만은 네. 밖에 나가서 할 때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네. 동네에서도 이것이 여야가 함께 다 주장하고 있는 공약이라 하는 거를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반값 등록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장학금 더 올리자 하는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 거에 더 가깝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 반으로 잘라서 뭐 통째로 날아온 게 아니고 네, 아니죠. 그냥 뭐 장학금으로 나간다는 건가요? 뭐 그런 장학금을 더 강화하고 실제로서 그래서 옛날하고 그다지 달라진 게 없다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같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우지만은 민주통합당이 내놓는 반값 등록금과 네. 우리는 상한제를 정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제력이 높은 반값 등록금이 된다 하는 거의 차이를 네. 이제 알아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는 계신지 몰랐는데 이렇게 빙수를 드시고 계신 이미경 의원님은 잠깐 만나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반값 포차 인기가 좋습니다. 떡볶이, 뭐 순대 다 매진이 됐고요. 한번 다시 이쪽으로 한번 가면서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투표가 거의 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대의원들이 투표를 마치고 다시 이쪽 체육관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이쪽 반값 포차에 모여서 네, 담소도 나누시고 그다음에 음식도 드시면서 네, 반값 등록금 이런 법안들 꼭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의지를 좀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으로 한번 체육관에 들어가서요. 네, 한번 투표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쪽이 대의원들이 아까 입장을 했던 그 입구입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대의원석 그리고 아까 응원단이 앉았던 2, 3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네,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지금 오늘 문재인 후보가 과연 그 과반 누적을 차지해서 네, 결선 투표 없이 오늘 민주당의 후보가 될지 정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 선거인단 규모가 13만 3천 명 정도인데 거기다가 그동안 투표가 잘 안 됐던 그런 부분까지 합치고 권리당원 그런 것들 합치면 오늘 모두 선거인단 규모가 42만 명 정도입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지금 막 투표 종료가 선언됐습니다. 네, 이제 개표에 들어가겠죠? 네. 개표를 선언합니다. 네, 지금 개표가 다시 선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이크를 최인성 기자에게 넘겨서 네, 그 투표 상황, 개표 상황에 대한 분석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최인성 기자입니다. 이곳은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자 선출대회 서울지역 경선이 열리고 있는 고양실내체육관 실내입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마침 지금 막 투표 종료가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표가 시작되는데요. 한 30분 후쯤 4시가 조금 넘으면 개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투표는 지난달 25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민주당 경선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 지역 전체 선거인단 수가 42만 1,048명으로 전체 선거인단 108만 5,004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가 오늘 거뜬히 누적 투표 과반을 넘어 거뜬히 경선 없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지, 다른 후보들에게 표가 분산돼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할지 주목됩니다. 현재 서울 경선 참여 선거인단의 정확한 투표율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누적 투표율 또한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만약 문재인 후보가 오늘 누적 투표율 50%를 넘으려면 지금까지의 평균 투표율 53.18%로 계산해 서울 선거인단의 22만여 표 중 약 9만 9천여 표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어제 경기 지역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62.84%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고 또 12연승을 달성하면서 오늘 서울 지역에서도 마지막 경선에서 쉽게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누적 득표율 과반을 넘겨서 후보로 선출될 경우 경선 과정에서 비문 후보들의 불공정 경선 논란에 불씨가 남아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민주통합당은 문 후보가 선출되면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문 후보를 중심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대선 본선으로 직행합니다. 오마이TV는 오늘 결과 발표까지 모두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서울 지역 경선 현장에서 오마이뉴스 최인성 기자입니다. 네, 다시 여기는 생중계 부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마이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양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들에게 제18대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서울지역 경선, 그러니까 마지막 경선 현장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랑 함께 지금 서혜성 작가 와 계시고요. 또 김원태 교민 교수님 와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실내체육관에 4시 23분 정도가 되면은 오늘 서울 지역 경선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만, 네. 지금 무대에서는 이제 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흥을 돋구고 있는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순간마다 오마이 신문
인터넷 신문, 매체, 미디어가 소중함을 느끼곤 합니다. 뭐 아부성 발언이 아니고요. 그 촛불 집회라든지 이렇게 또 진보 매체 중에서 현재 민주당 경선에 대부분 사람은 사실 올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직접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고 또 그걸 현장에서 중계하고 있는 것에서 뿌듯한 보람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 오마이TV가 지금 13번째 경선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이제 약 50분 후가 되면은 오늘의 이 서울 지역 경선과 전체 경선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문재인의 운명,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김원태 교수께서 그 문재인의 경쟁력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계도 또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을 때 과연 이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노무현 그 후보가 지난 2002년에 후보로 선출됐을 때에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선출이 되었지만 중간에 상당한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후보의 지위를 거의 박탈당할 그런 위기까지도 이렇게 갔었는데, 따라서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됐다고 해서 이게 안심할 수만은 없는,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그 위기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시되는데 문재인 후보의 어떤 한계라면 어떤 거를 좀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재 문재인 씨가 이제 공식적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거는 뭐 언론에 많이 나온 대로 바로 이제 안철수 씨와의 단일화 문제, 또는 야권 단일 후보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흐름을 보게 되면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양자 대결상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좀 뒤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후보가 됐을 때 어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가치, 자신의 철학을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안철수 씨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이른바 단일화 프레임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 후보는 대부분 이제 바깥에 있는 제3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보통 민주당 쪽이 먼저 단일화를 요구를 하고 상대방이 이제 거기에 끌려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게 정반대가 돼서 문재인 물론 이제 이번 경선이 끝나고 공식적인 후보가 되면 컨벤션 효과에 의해서 아마 문재인 후보의 지도가 일단은 상당 부분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이제 그 컨벤션 효과가 끝나고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안철수 씨와의 단일화 문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 단일화 프레임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고요. 서희성 씨는 어떤 한계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인 문재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해 보자면요. 정치 경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근무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치력이 넘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근무는 자기가 주도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상황,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세우는 능력은 그 다음이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인 문재인은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 이제 비로소. 그리고 그 노무현 후보가 10년 전에 뭐 이렇게 10몇 %까지 추락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굉장히 충격받았죠. 그래서 이건 선거 끝났나 보다.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제 치고 올라올 수 있었는데, 그때 노무현 후보는 애초에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힘이 그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그런 게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이제 그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정책, 인물, 그리고 다른 당 후보와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다른 당 후보와의 경쟁력보다는 도리어
최종적 야권에서의 최종적 단일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예, 그 대중들의 은연중에 그런 심리가 같이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라고 하는 현존하는 권력이죠. 뭐 그 사람과의 최종적인 단일화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민주당 내 후보는 누구인가 봤을 때 대중들은 아마 손학규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려도 좀 작동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남아있는 첫 번째 정치력 그리고 정치적인 시험 그리고 사실은 진짜 정치 지도자 부상하거나 내지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말하자면 단일화 문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그 한계 이전에 경쟁력을 얘기했을 때 그 이른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룹 이런 강고한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대중적 기반을 펼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오히려 또 한계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장력에 있어서의 한계라든지 그다음에 노무현 참여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 즉 부진했던 정책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한계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이 아마 이제 금방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 민주개혁 성향의 유권자들한테 이제 최대 장점인과 동시에 사실 본선에서는 오히려 단점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당장 그 여론조사의 흐름을 먼저 보게 되면 이번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 상대적으로 호남 유권자들 그리고 중도 유권자들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다른 그 지지층보다 사실은 약했습니다. 실제로 뭐 요즘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개혁 진영의 단일 후보로 안철수 씨와 문재인 후보 중에 누가 더 적합하느냐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경쟁력을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아직도 안철수 씨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양자 대결상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지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의 경쟁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의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실제로 이제 문재인 후보로는 지지를 하지 않는다. 안철수 씨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지만 문재인 후보 지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 현상이 이제 여론조사를 아주 좀 그 밑바닥을 분석을 해보면 박근혜 후보 대 이제 안철수 후보인 경우에는 호남이나 충청이라든지 이제 비영남 쪽에 이제 이런 유권자들의 표심이 일부 이제 박근혜 후보 쪽으로 새누리당 후보 쪽으로 좀 분산되는 흐름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 민주개혁 지지층들 또는 이제 중도적인 충청이라든지 호남 유권자의 지지를 온전히 다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한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당장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 정치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 새누리당 쪽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이 대선 지형을 어떻게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대 이제 비노무현 이런 구도로 만들어가게 되면 이런 구도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중도적인 유권자라든지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중도적 유권자라든지 이런 이탈이 오히려 일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험 요소로 작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참여정부가 가지는 어떤 정책 노선이라든지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달라진 측면이 상당히 많아져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한미 FTA라든지 뭐 강정마을 여러 부분들이 이게 결국 참여정부에서 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의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노무현은 비욘드 노무현을 넘어서라는 어떤 자신의 흐름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무현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노무현의 유산을 개성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노무현의 장점만 개성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노무현이 잘못한 부분, 노무현이 못한 부분 또 같이 개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이명박보다는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박근혜 씨는 뭐 개성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죠. 박근혜 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때로는 이명박보다 높은 권력을 사실상 행사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 실정의 뭐 두 번째 책임은 당연히 뭐 박근혜 씨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경쟁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문재인 씨가 문재인 후보가 정치인 문재인이 갖고 있는 확장성의 이 선거에서 핵심은 결국 한국 선거에서 지난 정동영 후보가 출마했던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가 거의 유일하게 500만 표가 차이 나는 일이었거든요. 530만 표인데 사실 그 표는 졌다기보다는 500만 명이 참가하지 않은 투표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분석을 정확하게 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확하게 정상적 지지자들 참여만 하면 어차피 이게 100만 표 이내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이기려면 만약에 문재인 후보로서 이기려면 박근혜 후보 쪽에 현재 지지하고 있는 표를 일정하게 잠식해 와야 됩니다. 그 표가 몇 표이든지 간에 그 점과 안철수라는 사람이 나섰을 때 박근혜 쪽의 후보표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쪽이 더 높느냐라는 게 이번 싸움의 사실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이라고 하는 지지 기반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한 것이지만 동시에 노무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영토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상당수들은 박근혜 지지자에서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 쪽 지지자, 박근혜 지지자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근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것이 뭐냐면 자기 지지 후보자인 박근혜 후보와 싸웠을 때 박근혜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는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역선택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뭐 그걸 넓혀가는 과정, 거기서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발언은 다소 길게 말씀하셨네요. 네. 그런데 말이죠. 어제 그다음에 오늘 그 정견 발표에서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국민이 기대한 것만큼 다 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비정규직 문제, 그다음에 양극화에서 대처하는 것이 미흡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단 말이죠. 만약에 오늘 이제 후보 수락연설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도 아마 그런 대목이 반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제가 볼 때는 과연 노무현 정권을 계승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노무현 정권에서 미흡했던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극복할 것이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청사진일까요? 자신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점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라는 거죠. 문화적으로 표현하면 이미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문재인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손학규 후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슬로건을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필요한 것은 나머지 세 후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적 비전이나 좋은 슬로건 같은 것들을 자기 걸로 가져오는 거겠죠. 물론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의 자산을 키워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가 해내지 못했던 것들, 오네스나 해내지 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후보들이 사실은 비판적으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로 융합하는 과정이 지금 당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현태 교수님, 지금 여론조사가 모든 여론조사가 그러지 않습니다만 예컨대 리얼미터 같은 데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와 문재인 중에 누가 야권의 단일 후보로 더 적합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전에는 예를 들면 한 달 전 정도에는 안철수 씨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리드를 했는데 말이죠. 최근에 이제 이게 역전이 되고 많게는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그래서 문재인이 오히려 우위에 있는 그런 조사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최근의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 경선이 사실 진행이 되었고 실제로 후보가 등장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야권 지지층들이 실제로 결집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무응답층이 줄어들고 자신의 의지를 이제 정확히 표명하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지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다라면 역시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철수 씨가 이제 장고를 해왔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개혁 성향의 유권자층 또는 야권 지층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어쨌든 권력 의지를 가지고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후보에 아무래도 이제 지지가 결집되게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안철수 씨 같은 그동안 이 자신의 그 대선 출마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늦어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 반면에 오히려 이제 그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라고 하는 어쨌든 하나의 큰 이벤트죠. 이런 부분에 이제 컨벤션 효과를 그대로 이제 자기의 어떤 지도로 흡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의 한계라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얘기되어 왔던 게 이제 권력 의지의 부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이건 이제 개인을 떠난 거죠. 당 자체가 권력 의지가 엄청나게 있는 그런 당이지 않겠습니까? 당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 어쩌면 정권 교체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권력 의지가 약하다, 강하다 이 문제는 이제 완전히 오늘로부터 해방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 권력 의지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 경선을 거치면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문재인 후보도 자신의 어떤 소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변화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권력 의지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건 없지만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조국 교수도 이제 뭐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매우 극적인 그리고 헌신적인 양보 또는 단일화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안철수 씨와의 이제 단일화 프레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욕심 없는 두 사람의 헌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에 어떻게 보면 권력 의지와 관련된 좀 시험대에도 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권력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예단해서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촛불 집회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뭐 사실상 정치적 타살로 보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는 뭐 문재인이 아니라 뭐 비판적인 사람들한테 굉장히 높았죠 사실은요. 결국 민주당이는 그걸 조직화해서 정치적으로 승리를 거머쥐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은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흡족했느냐? 흡족하지는 사실 않았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정치인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정권 교체에 대한 권력 의지는 명백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 의지에 대한 그 지도력, 그 역량이 대중의 가슴을 얼마나 울리느냐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500만 이상을 600만 명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결국 그 한 개인의 능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컨벤션 효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나 이런 이제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최종 후보가 됐을 때 이제 인지도가 더 많이 생기는 거고요. 주목도 더 많이 생겨서 여론조사상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컨벤션 효과 대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그동안 항상 그 양자 대결에서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이렇게 대결해 보면 늘 졌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본 여론조사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좀 좁혀진 걸 보면은 뭐 리서치뷰가 어마이뉴스랑 한 이런 것들 보면은 한 뭐 2~3% 이렇게 상당히 근접하게 추격을 한 것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컨벤션 효과의 결과로 여론조사 중에 한두 개 정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만약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제가 이제 한번 미리 알아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나타나는 이제 뭐 여론조사마다 워낙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양자 대결상 보면
한 5, 6% 차 정도로 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표지보차 내에 이 격차이기 때문에 그 과거 대선 같은 경우에서 실제로 후보가 정해지면 지난 대선 때 정동영 후보도 이제 그것도 역시 조사마다 다르지만 뭐 10% 정도 이제 다자간 지도가 상승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 컨벤션 효과 자체에 의한 이 지도 상승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현재 격차면 거의 안철수 씨와 이제 박근혜 후보가 거의 비슷한 정도, 박빙 정도의 지도 격차 나타나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컨벤션 효과가 더 높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1961년도부터 알려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가 생길 수가 없고 사실 큰 뭐 후보가 될 것이라는 건 국민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사실은.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덕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 또 앞으로도 더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 1, 2주 동안 추석 때까지 어떻게 이 컨벤션 효과를 재조직화하느냐. 정치인에게 약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오늘부로 일단은 최고조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더 확장시키거나 혹은 줄어드느냐 하는 것이 문재인 후보와 그 캠프에 달려있는 역량, 나아가서 민주당의 역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아까 김원태 교수께서 얘기한 게 충분히 박근혜 후보와 1대1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우위에서는 혹은 박빙이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캠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할 텐데 그러한 상승세를 재조직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어떤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그 문재인 후보가 이미 밝혔듯이 용광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동안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대로 민주당 내부에서 이 계파 간 분열 또는 계파 간 갈등이 상당히 첨예한 이슈가 되어왔습니다. 실제 그 여의도 안팎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이제 문재인 후보가 됐을 때 이번 경선의 이제 관리의 공정성, 그다음에 계파 간의 어떤 갈등, 경선 후유증을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아까 이건 노무현 유산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얼마만큼 이제 그동안의 경선에서 만들어진 갈등이나 또 여러 당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느냐 여기 시험대에 오를 겁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 후보가 된다라는 거는 컨벤션 효과에서 지도가 잠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실 집중적으로 검증을 받게 되고 거기다가 당내부에서의 정치 이런 부분도 결국 검증을 받게 됩니다. 당장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제 유권자나 민주당 지지층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얼마나 극복하냐에 따라서 저는 이 컨벤션 효과가 과연 이제 지속될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이게 좀 약화될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달려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후보들이 갖고 있는 가치나 지지를 수렴하는 일,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당내 권력 관계에서 갈등을 더 이상 없게 하는 일. 뭐 지금 초선 의원들이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을 재구성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거든요. 세 번째는 상대 후보 그러니까 박근혜죠. 상대 후보하고 어떤 전투적 접점을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이슈를 선점하고 그 이슈의 위에 쓰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안철수 교수와 어떤 단일화의 방향을 제시하는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컨벤션 효과를 넘어서서 지지율로 고착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김원태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에 저는 이제 손학규 후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정견 발표만을 보면 마치 고별사를 하듯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김원태 교수가 봤을 때 손학규 후보는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실 걸로 예측하십니까? 또 문재인 후보 쪽에서 손학규 후보를 이렇게 껴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손학규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 이제 분당에서도 이제 출마를 하지 않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 경선이 하나의 배수진을 치듯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정적 행보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많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실제로 2위 후보였고 네. 가장 스스로에 대한 기대도 컸고 어떻게 네. 보면 의욕적이었던 그런 경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후유증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실제로 이제 경선 그 연설에서 네. 보여주셨듯이 많은 부분 어떤 자신의 어떤 비판적이라기보다는 이번 그동안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정치 여정에 대해서 또는 정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시 이런 부분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용광로의 하나가 되시기를 이제 자청하시리라 믿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 역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차점자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수용해야 되고 네. 끌어안아야 되는 그 대상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손 후보의 어떻게 보면 이상 또는 민주당이 가진 어떤 한계를 이제 극복하는 모습들 그동안 이제 비판했던 어떤 계파주의 이런 부분을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손학규 후보를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 결선을 가지 않고 오늘 바로 이제 후보 확정이 되면 가장 시급한 게 어찌 보면 당 개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당 대표로 이해찬 대표가 있습니다만 후보가 최종적으로 선출된 이후에 당은 급격히 이제 후보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정말 수권 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확실하게 이렇게 설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이 문재인 후보 쪽과 또 이해찬 대표 쪽에서 조국 교수를 당 개혁을 위한 어떤 혁신위원장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제안한 걸로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조 교수한테는 혁신위원장뿐만 아니라 선대위원장까지도 함께 공동으로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보도된 것처럼 조 교수는 일단 거절했습니다. 제가 조 교수도 거절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쨌든 그 자리 굉장히 어렵겠죠. 어쨌든 그게 조국 교수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그런 당 내부든 외부든 그런 상징적인 인물을 영입해서라도 당 개혁을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은데 그 작업이 그렇게 만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수락 연설을 하면은 그 연설에 그게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지 말이죠. 그다음에 당 개혁이라면 당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그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혜성 씨라면 만약에 서혜성 씨가 이게 민주당을 개혁하라는 당 후보가 됐다. 네. 혹은 당 대표다 하면 가장 먼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이 뭘 좀 개혁했으면 좋겠습니까? 민주당원이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어려운 질문입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오늘 받은 모든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거죠. 내일민주당이 젊은 정당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에 좋아할 만한 사람이 많은 대중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지도자로 있는 정당이 돼야 되겠죠. 뭐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 솔직하게 드리죠. 뭐 이해찬 대표나 박지원 대표가 뭐 그동안 살아오신 게 잘못됐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기에는 뭐 여러모로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령 조국 교수 영입 얘기도 바로 그래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국 교수는 정치하겠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국 교수의 말을 믿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게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현재 민주당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젊어져야 한다. 그래야 또 그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그런데 결국 그 두 문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젊고 신선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결국은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원태 교수께서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후보 중심으로 당을 혁신한다면 어떤 게 이 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사실
과연 이제 대선이 지금 네.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후보가 당을 개혁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다만 당장 뭐 나타나는 것은 아마 선대위 인선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결국 인사가 만사라는 항상 이제 뭐 표현이 있지만 결국 어떤 식으로 기존에 어떻게 보면 그 공격을 받던 또는 비판을 받던 계파주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그걸 극복하는 모습을 선대위 인사에서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뭐 당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이게 아까 저 서혜성 작가님께서도 나라도 거절하겠다. 또 조국 교수님도 이제 거절을 하셨지만 실제로 민주당 개혁이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대선 전에 이 계파를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이 문재인 후보가 처해 있는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신뢰 회복이 아직 미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실제로 극복을 하고 헌신적인 자세, 안철수 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이 단일화 또는 야권 단일 후보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국은 왜냐하면 그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른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정당 중심주의 그러면서 민주당이 후보를 낼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안철수 씨의 어떻게 보면 입당 없는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도 아마 반대 목소리가 워낙 거세질 겁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반 또 국민들하고도 부딪힐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중심주의 그 다음에 또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계파 간의 통합 용광로 이 두 가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당내 개혁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씨와의 단일화 문제는 이따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보고요. 하나만 더 한 가지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군요. 그러니까 민주당 개혁 방향에서 아까 제가 말한 게 주로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들이었다고 한다면 틀림없는 거는 현재 그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확장성의 한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른바 친노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의 개혁은 적어도 친노는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봤을 때도 문재인 후보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폭넓은 그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그 말처럼 쉬울까 문재인 후보에게 친노 그룹을 예를 든다면 당 혁신 얘기하면서 후보 중심의 당 혁신했을 때 지금 다른 후보 쪽에서 가장 먼저 요구할 게 이른바 친노 그룹으로부터 해방되라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사실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그 핵심들 그러니까 친노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이 핵심들의 일을 계속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로부터 바로 벗어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일 수 있겠는데 김은태 씨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친노 그룹을 탈색한다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만일 어쨌든 친노 그룹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후보를 그동안 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은 문재인 후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가장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효율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틀의 가치라는 측면 용광로를 얘기했듯이 아마 이 두 가지 부분이 아마 정면으로 충돌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상징적으로는 선대위를 가능하면 이제 이른바 뭐 탕평 또는 용광로 선대위로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사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쉽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친노 핵심이라고 거론되는 인사들이 그동안 어찌 보면은 문재인 후보랑 가장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게 꼭 바람직한 것이냐? 뭐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하고 일을 같이 한 사람을 내치고 갑자기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선에 어떤 사람은 다 나가라고 그러고 딴 사람하고 한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라든지 그 무엇에도 불가능하죠 실제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게 바로 매력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상징적인 부분들에서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대중들이 훨씬 더 그 대문을 네. 뭐 대문을 잠가 놓느냐 열어놓느냐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문을 그러니까 여는 그 거죠. 친노 그룹이 이른바 문재인 후보를 그동안 잘 모셨으면 네. 그게 이제 폐쇄성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면서 더불어 함께 일을 잘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이제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기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말로는 쉬운데 현실적으로 정치판에서 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니까 보고서가 이쪽에서도 올라오고 저쪽에서도 올라오고 이쪽에서 올라오면 그 중에 이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는 후보가 선택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령 이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김대중은 DJP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건 친노 정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다른 공화당 세력이지 않습니까? 사실 JP라는 것은 그러니까 김종필이라는 세력을 받아들여서까지 또 대선에 이겼단 말입니다. 그 영화 써서요. 그런데 지금 친노 그룹이 현재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건 뭐 다 아는 바이고 거기서 문재인 후보도 탄생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걸 정말 뛰어넘는 그런 지략을 보여줘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시 23분에 결과 발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번은 서울 경선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전체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곧 이제 후보가 이제 문재인이 확정됐나 이걸 또 이제 함께 발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후보의 수락 연설이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락 연설이 어찌 보면은 이제 문재인의 오늘과 혹은 이제 내일을 이제 바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락 연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수락 연설이 20분간 계속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과 발표 직전까지 우리가 분석 방송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서혜성 씨가 이렇게 자주 TV에 나올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앞으로 잘 활용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철수와의 단일화 문제, 그다음에 대선에서 과연 이 야권이 승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 큰 틀에서 말이죠. 구도로 본다면은 또 시대의 흐름으로 본다면은 2012년 대선에서 야권의 정권 교체 가능성의 어떤 크기 이거를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상관없이 말이죠. 큰 틀에서 일단 본다면은 서혜성 씨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공학적 측면이 아니고요. 현재는 시대에는 뭘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을 이긴 정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권 교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그거보다는 민주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역사의 대세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그 시대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더 높다. 예, 정권 교체라기보다 그보다 더 큰 그런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얼마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정 질서로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과정이 지금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됐을 때 국민들이 겪을 고통의 크기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오늘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원택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이번 대선은 구도로는 승리할 수 있지만 후보로는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 5년에서 보여준 어떤 여러 가지 실정,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폭정으로까지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는 사실 이길 수 있는 구도죠. 그런데 이 대선이라는 그 선거가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물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인물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경우에는 실제 많은 유권자들도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저는 뭐 아직 결정됐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선에서도 과거 이제 부시 전 대통령이 재선될 때 모든 바람과 흐름은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준비가 덜 됐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 부시가 재선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당선이 된 이런 흐름도 만들어졌듯이 이게 그 앞으로 이 민주당 또는 이 민주개혁 진영들은 남은 대선 동안에 어떤 스스로의 한계를 극적으로 극복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선거다. 만약 그걸 극복을 하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지금의 구도상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는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권 세력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지금까지 경선에선 대첩이 없었습니다. 대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대첩이 있었습니다. 김대중은 삶 자체가 대첩이었죠. 지금 100일 남았습니다. 저는 100일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00일 동안에 안철수를 포함한 문재인, 안철수 포함한 그리고 지지자를 포함한 그리고 민주개혁을 열망하는 많은 대중들과 포함해서 그 대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리고 그 대첩을 김원태 교수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구도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100일 문재인이 지난 2달 동안에 그렇게 성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 후보들도 충분히 100일 동안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고 정치적 믿음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첩을 만들어야 될 시기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안철수 씨와의 단일화 문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이제 부각이 될 텐데 말이죠. 안철수 씨는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 목요일 중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간의 단일화가 이제 급부상할 텐데 말이죠. 우리 김원태 교수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그 10만인 클럽용으로 만든 책자에도 쓰고 그랬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떤 방법으로 이 안철수, 문재인이 만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철수 씨와의 이제 단일화 문제가 불거지게 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단 가장 큰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만일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상당수 이기고 상당 부분 이기고 오히려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아직 대선 출마 선언을 안 한 상태에서 오히려 경쟁력이 좀 뒤진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일각에서 얘기한 대로 안철수 씨가 이제 뭐 출마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만일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경쟁력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이제 이 단일화가 더더욱 절실해지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조국 교수도 그걸 언급했듯이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의 가장 큰 우려는 뭐냐면 이번에 만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와 안철수 씨가 위닝 게임으로 못 만들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비록 뭐 나중에는 뭐 선거운동을 같이 하느니 마느니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위닝의 단일화는 아니었습니다.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었던 그런 단일화죠. 그래서 마치 이게 게임처럼 안철수냐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민주당 대선 후보냐 이런 식으로 그 가게 되면 지금 이제 문재인 지지층 그리고 안철수 지지층이 서로 약간 특성이 다른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만약 안철수 씨가 되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상당 부분 오히려 지지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투표에 참여 안 할 수 있는 거고 또 문재인 씨가 되면 상대적으로 중도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닝 게임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도 안철수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때로는 그 진보의 부활 진보의 복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민주개혁 세력 또는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그야말로 모두 힘을 합한다라는 연합의 틀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먼저 이 사람이 먼저 나서서 누가 이기느냐라는 게임의 프레임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포괄적인 정치적 연합을 먼저 선언을 하고 우리 그 연합이 지향하는 가치를 국민들한테 알린 다음에 오히려 그 대표 주자를 뽑는 그런 경선 또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연합정부론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뭐 저의 어떤 시각은 가장 중요한 건 위닝 게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이기기 위해서 둘이 합친다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는 새로운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포괄적인 합의하에 그 대표 선수를 뽑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포괄적인 연합의 틀을 짜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어떤 안철수, 문재인 이 두 사람만의 연합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포함한 그 지지 진영을 포함한 더 나아가서 민주개혁 세력의 어떤 전체 에너지를 포괄한 상태에서 뭔가 이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방법은 그럼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10만인 클럽에서의 그 책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을 단계적으로 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철수 씨가 먼저 해도 되고 문재인 후보가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단지 그 뭐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식당에 들어가서 합의해오는 또는 뭐 여론조사하자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그야말로 새로운 나라 또는 새로운 사회 구체질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같이 포괄적으로 함께 모여 앉아보자라는 부분에서 먼저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지도자들이 한데 얼굴을 마주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연합의 틀을 합의하는 이런 고도의 정책 행위. 그래서 민주진보 진영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정부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이런 그런 합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게 제일 우선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서혜성 작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안철수,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요? 생각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철수가 뭘 했냐, 존재 자체로 큰 기여를 이미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가 존재함으로써 박근혜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걸 대중들에게 비로소 가능하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안철수 교수가 지금 당장 불출마한다라도 안철수 교수는 큰 기여를 사실 한 것입니다. 그 말은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안철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대중들이 투사해 왔다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가 가장 큰 정치 지도자가 될 때는 거기에 자기를 투사할 때입니다. 어떤 불특정한 다수가 어떤 개인에게 자기의 신념을 투사하는 행위인 거죠. 그런 점에서 안철수는 하나 신화적인 측면이 있다. 짧은 기간 동안 작년 10월 26일 이후부터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당연히 재정당 사회단체가 모여서 문재인, 안철수를 포함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승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는 이른바 유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걸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우리가 살아야 될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에 대한 미래의 상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정부의 상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합의했을 때 가장 좋은 지도자가 누구인가 나는 그런 모색을 하고 단지 민주당에만 이걸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틀의 모임과 모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함께 이기는 그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한 명의 후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양심과 민주주의가 이기는 그 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만 하면 계속 그 뒤에 소음이 터지는군요. 서울 지역 경선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스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후에 이제 현장 중계를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